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무서운데 보람이 있는 영화 10선 제목을 지어봤고요. 10선이라고 하면은 10개 골랐다는 얘기죠. 무서운데 조건이죠. 보람이 있어야 된다. 그냥 무섭기만 한 영화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운데 다 보고 나서 포만감, 만족감, 의미로 남는 영화는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물론 뭐 공포영화의 엄청난 광은 아니고 공포영화를 섭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정도는 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공포영화들을 꼽아봤고요. 또 한 가지, 무서운 영화 설명회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 무서운 영화라는 게 꼭 호러 영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무서운데 호러 영화가 아닐 수 있고, 호러 영화인데 무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러 영화가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영화 중에서도 무서운 거를 좀 꼽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요 10선, 기왕 무서운 영화 볼 거면은 보람 있게 무서운 영화 감상하시라라는 그런 마음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화로 준비한 것이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되겠습니다. 요즘 세대의 분들은 좀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톰 크루즈랑 브래드 피트 나오는 뱀파이어 영화 되겠습니다.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는 무조건 본다 라고 하는 제 나름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을 세우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영화였어요. 어쩜 이런 영화를 이렇게 작품성 있게 만들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 자세히 보시면은 키어스틴 던스트, 옛날 샘 레이미판 토비 맥과이어 나오는 스파이더맨의 여주죠. 키어스틴 던스트가 아역으로 배우 생활 시작했는데, 그 아역의 키어스틴 던스트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영화고요.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뱀파이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1700 몇 년대의 뱀파이어가 된 브래드 피트가 1900년대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어떤 인터뷰어한테 인터뷰를 당하면서 내가 뱀파이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이고요. 내가 뱀파이어를 200년 살면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뭐 이런 일도 겪었다 라고 말하는데, 인터뷰를 하는 인터뷰어가 타자기, 그때 타자기죠. 타자기 치면서 이제 때때로 이게 과연 진짜일까 아닐까 의심하면서 독백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영화가 굉장히 뭔가 지루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 지루하고 오늘날에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고딕풍의 어떤 으스스한 이야기의 전형을 닦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고, 트와일라이트의 머나먼 조상격들은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 영화가 또 미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톰 크루즈랑 브래드 피트가 묘하게 게이 코드가 있어요. 딱 게이라고 말하거나 뭐 둘이 뜨거운 정사씬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 뭔가 둘이 플라토닉 러브적인 묘한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아시죠? 정사씬이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묘한 텐션이 있는 게 이 여성분들을 더 끌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지금 이 영화를 회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이 영화 보면서 그럼 묘하게 이제 그런 흐름이 약간 껄끄러우면서도 이제 그런 텐션이 나쁘진 않았어요. 흡혈이라는 행위에 어떤 묘한 성적 테이스트가 담겨 있는 것, 그런 것 자체가 나쁘지가 않고 굉장히 하이컬처처럼 느껴졌다. 여운 점수를 10점 만점 드렸습니다. 이 영화가 여운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때때로 다시 봤어요. 그리고 케이블 채널에서 이 영화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 영화 걸리잖아요? 끝까지 봅니다. 무조건.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영화고, 한번 보면은 멈추기 힘든 그런 영화다. 막 사람을 엄청 무섭게 하는 공포 영화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볼 보람이 있는 그런 영화고, 되게 아름다운 영화. 사실 이 자리에 렛미인을 넣을까 아시죠? 렛미인. 그런 서정적인 뱀파이어 영화의 어떤 대표격인 렛미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넣을까 이걸 넣을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오리지널 격인 뱀파이어의 인터뷰를 넣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 영화를 넣었습니다. 이 영화 뛰어넘는 뱀파이어 영화는 아직까지 잘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 제가 고른 영화는 바로 엑소시스트입니다. 오컬트 클래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오컬트 장르의 어떤 클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이거만큼 무서운 영화는 흔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엑소시스트라는 말 자체를 보편화시킨 게 아무래도 이 영화의 공이 아닌가. 이 이후에 엑소시즘 관련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도 나왔죠. 러셀 크로우 엑소시스트 더 바티칸이라는 영화가 2023년 개봉을 했고요. 이 카톨릭에서 이런 일도 실제로 했구나 라는 것이 좀 표면적으로 만천하에 공개가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엑소시스트 1탄을 따라가는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산을 점수가 9점. 그만큼 이 영화가 시종일관 안 무서운 장면에서조차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장면 있죠. 그냥 대화하는 장면에서조차 무섭다. 아무런 배경음악이 안 깔린 장면에서도 그것 때문에 무섭고요. 뭔가 배경음악이 깔리면 배경음악이 깔려서 무섭고, 뭐 물을 마시면 물을 마셔서 무섭고, 그냥 영화가 그냥 무서워요. 참, 이거 영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정말 영화 자체가 너무 간단해서 설명드릴 것조차 없는데, 어떤 여자가 악마의 빙의를 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과정이 좀 걸리고, 그래서 마침내 엑소시즘이 행해졌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 까지가 이 영화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냥 그 자체가 무서워. 저희가 엑소시즘 영화 하면은 볼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이미 다 완성이 돼 있고요. 잔인하기도 해요. 되게 잔인하고 또 엄청 더럽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악마에 쓰인 여자애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더럽고 굉장히 기괴하고, 그쵸?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어떤 고대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점프스퀘어 장면이 많아서 보다가 그런데 이 점프스퀘어가 효과가 있으려면 아시죠? 저희가 이미 무서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무서운 이 심장을 쪼는 이 서늘함, 이 영화 전반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빵 터지면은 진짜 뒤로 자빠집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결말도 여운을 꽤나 줘요. 사실은 여운 점수를 더 줘도 되는데, 뭐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도 있고 뒤에 소개드릴 영화 중에 여운이 더 남는 영화들이 있어서 여운 점수를 어쩔 수 없이 좀 6점을 준 측면이 있어요. 생각보다 다시 보기 싫어요. 왜냐면 너무 무서웠던 그 기억이 있어서. 요즘은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유튜브 클립으로 봅니다. 다음 영화는 새벽의 저주. 이 영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원제는 Dawn of the Dead 예요. Dawn of the Dead는 조지 A 로메로라고 해서 이 좀비 영화에 굉장히 선구자격인 분이 계셔요. 그분의 시체 영화 시리즈가 있는데,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1편이고, 이제 그 영화도 사실은 좀비 영화의 어떤 초석을 세운 위대한 영화인데 이 리스트에서는 좀 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화가 Dawn of the Dead, 이제 시체들의 새벽이라는 영화를 2편으로 냈어요. 조지 A 로메로 감독님이 좀비물의 어떤 클리셰를 파괴하면서 또 다른 좀비물의 클리셰를 세운 설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쇼핑몰을 배경으로 한 좀비 영화라는 설정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클리셰적인 설정이죠. 지금은 굉장히 클리셰인데, 그때만 해도 19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런데, 그때만 해도 쇼핑몰과 좀비물은 굉장히 이질적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조지 A 로메로 감독님이 한번 파괴를 했고, 어쨌든 새벽의 저주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잭 스나 저스티스 리그랑 뭐 이것저것 DC 유니버스 영화 많이 감독했던 잭 스나이더 감독의 출세작입니다. 제목이 똑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Dawn of the Dead라고 제목이 똑같은데, 표면상으로는 그 조지 A 로메로의 Dawn of the Dead의 리메이크작이에요. 리메이크작이지만 뭔가 제 생각에는 원작을 뛰어넘었다.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제 취향에는 굉장히 원작을 뛰어넘은 명작 좀비 영화고, 이때쯤에 사실은 2000년대 초중반쯤에 뛰어다니는 좀비에 대한 붐이 있었어요. 요거랑 비슷한 시기에 데니 보일, 역시 되게 훌륭한 감독이죠.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사실 28일 후와 이 새벽의 저주와 둘 중에 어떤 걸 리스트에 넣을까에 대한 또 나름의 내적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너무 재밌었던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새벽의 저주를 넣었고요. 이때 또 잭 스나이더 감독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전범을 세운 게 뭐냐면,
좀비를 쓸어버린다, 뭔가 좀비를 쓸어버린다 하는, 이 중간 이후에 보면은 쇼핑몰에서 탈출하려고 차 2대를 완전 무장시켜요. 굉장히 많은 무기와 특수 기능들을 차에 설치를 해서 좀비의 바다를 막 뚫고 지나가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와, 그게 저는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당연히 좀비 영화이기 때문에 잔인합니다. 어느 정도 잔인하기 때문에 잔인 점수 8점 넣었고요. 이때쯤 트렌디한 공포 영화이기 때문에, 호러 영화이기 때문에 놀람 점수가 당연히 높습니다. 8점. 그냥 좀비물의 전형 뭔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새벽의 저주 추천드립니다. 그 잭 스나이더 감독의 전성기 시절 폼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영화 잘 만든 영화입니다. 네. 다음 영화는 우리나라 정발명은 우주의 침입자인데, 원제는 Invasion of the Body Snatchers라고 하고요. 신체 강탈자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신체 강탈자의 침입, 뭐 이렇게 번역명이 있기도 하고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SF 영화로 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포 영화로 평가를 하죠. 이 영화가 헐리우드에서도 리메이크 많이 되기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950년대인가 60년대에 1편이 있었고, 이게 첫 번째 리메이크예요. 78년작이 첫 번째 리메이크고, 두 번째 리메이크가 1993년에 있었습니다. 이제 93년작도 제가 봤는데 꽤나 명작이고요. 그리고 니콜 키드만의 세 번째 리메이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베이전 오브 더 바디 스네처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지금까지 4번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 5번째 영화가 제작 중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무슨 내용이냐면은, 기본적인 시놉시스는 외계에서, 말 그대로 우주의 침입자이기 때문에 외계에서 어떤 미지의 존재가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미지의 존재가 사람들의 몸을 빼앗아요. 사람의 몸을 복제 인간으로 만든 다음에 원본의 몸을 어디론가 숨깁니다. 이 원래 사람이 없어지고, 외계의 존재가 원래 사람처럼 진짜 똑같이 생긴 사람이 원래 기억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지구상에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게 점점 대체가 됩니다. 원래 인간들이 사라지고 그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여러 가지 작품들이 생각이 나죠. 유명한 일본 만화 있어요. 기생수라고. 기생수의 상당 부분이 저는 이 영화에서 전형을 따온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영화도 원래 거의 1편의 리메이크지만 78년작이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게 아마 히트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마블에서 제작한 시크릿 인베이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인 스크럴의 설정도 어느 정도 우주의 침입자 바디 스네처스에서 따온 게 아닐까. 인베이전이라는 제목조차 여기서 딴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르 중에서는 이 작품만한 명작이 없고, 그래서 한번 꼽아봤고, 여운이 그 마지막에 대단한 반전이 있고, 그것의 여운이 사실은 지금도 있어요. 저는 반전을 알고 봐도 이 영화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봐볼 필요가 있는 그런 고전 영화다. 우주의 침입자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는 제가 이제 명작이라고 칭송에 맞지 않는 영화 미스트.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 영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혹자는 어떤 SF 영화라고 할 거고요. 혹자는 크리처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지의 어떤 괴물들이 인간을 습격하는 내용이니까요.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 감독한 영화고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역대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꼽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의 영화다. 미스트이고요. 이 영화 간단히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어떤 마을에 갑자기 미지의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데, 이 미지의 안개 속에서 괴물들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치죠. 어디에 모이느냐? 쇼핑몰에 모여요. 거대 마트가 있었는데 그 마트에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이는 게 아니라 꽤 모입니다. 꽤 모인 상황에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좀비물은 아닌데, 이게 사실 스티븐 킹 원작 소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티븐 킹 원작인데, 이 안개 자체가 주는 공포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안개 속에서 물론 괴물이 나와서 그 괴물이 무서운 거지만, 사실은 안개, 보이지 않는 상황 자체가 무서운 거다. 거기서 느끼는 공포가 있고, 그거를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 굉장히 잘 살린 것 같고요. 이런 영화에서 진짜 무서운 건 사실은
괴물보다도 사람이잖아요. 괴물보다도 사람이 더 무섭다가 이미 요즘에 2020년대에서는 클리셰지만 이때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덜했단 말이에요. 이미 뭐 물론 2007년 상황에서는 사람이 대체 어디까지 무서워질 수 있는가, 안개 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사람이 더 얼마나 극단적일 수 있는가를 이 영화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운 점수를 9점 줬습니다. 다 보고 나서 충격이에요, 충격. 사실 역사상 가장 큰 트위스트가 있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친 영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면서 이거 뛰어넘는 결말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이 미스트 영화의 원작이 스티븐 킹인데, 스티븐 킹 소설 결말이랑 되게 달라요. 근데 스티븐 킹은 이 영화 굉장히 즐겁게 봤다고 그 스티븐 킹조차 하지 못했던 대단한 어떤 플롯의 흐름이 있어요. 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꼭 볼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견이 없는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명작 미스트였고요. 다음 영화, 이 영화는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텍사스 전기톱 학살,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제 입에는 아무래도 텍사스 전기톱 학살이 좀 입에 붙고요. 뭐 전기톱이라고는 하지만 보면은 왕 하면서 기름 넣고 자동톱 이래야 될까? 네, 분쇄톱 어쨌든 이렇고, 이 영화는 1974년에 나온 슬래셔 무비라고 표현하는 그런 영화고요. 슬래셔 무비라고 하면은 그쵸, 신체 절단, 피칠과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고, 전기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실은 전기톱으로 사람 몸통을 막 자른다는 게 되게 끔찍한 일인데,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런 어떤 그 잔인함과 을씨년스러운 공포스러운 그 감정을 어떤 의미의 예술적 경지로 올린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순히 잔인한 작품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영화를 진짜 분명히 미장센이 있어요. 이 영화는 단순히 잔인한 영화로 폄하할 수 없는 영화예요. 많은 감독들이 공포 영화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예산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텍사스 전기톱 학살, 이 영화가 바로 저예산적인 면모, 어느 정도의 대중성 그리고 예술성을 함께 추구했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일례로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옐로우톤의 어떤 장면들이 계속 있는데, 약간 시골 배경이고요. 노란 톤으로 장면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무역이 공포스러워요. 보통 노란색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감정적이고 이 그리운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 노란 톤에서 잔인한 장면이 펼쳐지니까 색감과 내용의 불일치에서 오는 괴리감, 껄끄러움이 있었고, 중간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쇠꼬챙이 있죠. 돼지나 소 같은 가축 고기들이 거는 쇠꼬챙이에 사람을 거는, 말하면서도 너무 끔찍한데 사람을 거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걸 직접 안 보여줍니다. 직접 안 보여주고 어떤 몸의 움직임으로만 그걸 보여주거든요. 몸을 그냥 들어서 탁 놓는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화면으로만 그걸 전달하는데, 그게 소름 끼치게 무서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살인마가 석양을 배경으로 춤을 추는, 도로에서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와, 그게 굉장히 기괴하면서 여운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운 점수를 제가 7점을 줬습니다. 이 영화 솔직히 다시 보기는 좀 무섭지만 그 진한 여운이 진짜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건 너무 잔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클립으로 용기가 있으시다면 소리 끄고 유튜브 클립 같은 걸로 한번 봐보실 수는 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영화죠. 이블 데드 3탄 되겠습니다. 이블 데드 2탄이 굉장한 명작이라서 이블 데드 2탄을 꼽아볼까 했는데, 이블 데드 3탄을 꼽았고요. 이블 데드 시리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샘 레이미 감독님의 출세작이죠. 샘 레이미 감독님과 그의 분신,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브루스 캠벨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리즈고, 최근도 아니죠. 좀 옛날에 애쉬 vs 이블 데드라고 하는 굉장히 잔인한 미드 시리즈가 있기도 했어요. 샘 레이미 감독님의 대표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뭐니뭐니 해도 유명한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토비 맥과이어 주연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가 있고 최근 작품으로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있는데 뭐 그건 폭망한 영화고요. 어쨌든 이블데드 시리즈라고 하면은 제일 대표작은 2탄인데 저는 3탄을 더 좋아해요. 이블데드 시리즈의 뭐 대략적인 줄거리는 뭐냐면 금지된 암흑의 책 같은 주술서가 있는데 그 주술서의 내용을 소리내어서 읽으면은 지옥의 존재들이 나타나가지고 일종의 귀신이죠. 악마라고 할게요. 지옥의 악마들이 나타나서 주문을 읽은 사람의 주변인들을 하나하나 악마의 빙의 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일종의 좀비 같은데 좀비라고 설명하기 좀 힘들고 악마 플러스 좀비라고 하면 맞을까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거를 주인공인 애쉬, 브루스 캠벨이 연기한 애쉬가 썰어버리는 이블데드 시리즈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은 주인공이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좀비 못지않게 셉니다. 좀비 슬레이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악마 슬레이어가 돼가지고 썰어버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 포스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블데드 3에서는 능력이 완전히 각성을 해가지고 막 아주 그냥 뚝배기를 깨기 시작하는데 악마가 불쌍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3탄이 그렇게 작품성이 있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물음표예요. 물음표지만 이 애쉬라는 캐릭터를 100% 보여주는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기 때문에 꼽아봤고요. 저는 지금도 파티 무비로 여러 명이서 술 먹으면서 보기에 적합한 영화 파티 무비로 이블데드 3를 꼽습니다. 이블데드 3 내용은 간단해요. 마트의 종업원이던 애쉬가 과거 중세로 소환돼가지고 중세에 또 악마들이 설치고 있거든요. 그 악마를 샷건과 전기톱으로 썰고 미래로 돌아온다 라는 굉장히 단순 명쾌한 액션 영화에 가까운 그런 공포 영화고요. 봐보세요. 굉장히 쌈마이한 영화지만 굉장히 보고 나면 보람이 생기는 그런 영화다. 때때로 굉장히 보고 싶은 그런 영화다. 다음 영화는 드래그 미 투 헬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이블데드를 만든 샘 레이미 감독님의 작품인데요. 이 샘 레이미 감독 영화가 어느샌가부턴가 굉장히 뭔가 코믹의 색이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공포의 색이 좀 되게 옅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블데드 3탄도 굉장히 코믹해요. 제가 무서운 영화라고 꼽았지만 상당히 무서움보다는 코믹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랬던 이제 자신의 작품을 다시 한번 2009년에 스파이더맨 나오고 난 후에요. 다시 한번 내가 공포 영화 이렇게 잘 만든다 라고 해서 만든 영화고요. 내용은 뭐냐면 영화 주인공이 여잔데 은행원이에요. 어느 날 한 노파가 굉장히 꾀죄죄해 보이는 집시 노파가 대출 받으러 옵니다. 근데 대출을 안 해줬나? 이래요. 이 노파가 다시 한번 빌어요. 막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제발 대출 좀 해달라. 비는데 이 여자가 안 된다. 죄송하다. 했는데 집시 여자가 이 여자 손을 딱 잡거든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집시 여자가 그 여자가 좀 순간적으로 좀 힘들었겠죠. 혐오스러웠겠죠. 그래서 뿌리치거나 뭐 이러는데 그 집시 할머니가 이 여자한테 저주를 걸어요. 그 저주가 걸리는 순간 이 여자 주변에 굉장히 기이한 일들이 펼쳐지면서 공포의 상황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자세한 건 직접 보십시오. 제가 굉장히 고점을 줬죠. 이 영화에 선을 점수 9점, 잔인 점수 8점, 뭐 더럽 점수 9점, 놀람 점수 9점. 어쨌든 뭐 스코어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거의 최고 수준의 공포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거두절미하고 난 진짜 미치도록 무서운 거 보고 싶다. 뭐 이거보다 더 무섭고 혐오스러운 영화는 이 세상에 많지만 나는 정말 보람 있게 정말 진짜 무서운 기분을 느끼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영화만한 게 없습니다. 샘 레이미 필모의 최고작이라고 저는 평가하는 영화고요. 2000년대 나온 영화 중에 이만큼 무서운 영화 없습니다. 그냥 무서울 수 있어요. 그냥 잔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의미 있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무섭기는 힘들다. 드래그 미 투 헬이었습니다. 다음 영화는 이건 약간 의무감으로 넣었는데 한국 영화예요. 여곡성이라는 한국 영화고요. 고전 한국 영화를 그래도 하나 넣어야지 않냐라는 의무감에서 넣었고, 자, 여곡성 이 영화는 월화의 공동묘지랑 같이 한국 공포 영화 하면은 자주 회자되는 영화예요. 근데 솔직히 월화의 공동묘지, 기생오량 지묘 그 영화는 무섭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안 무섭고, 제 생각에는 지금 기준에서는, 그리고 공포 영화라고 하기에는 뭔가 공포적인 요소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봤을 때 시대 감성이
그때 시대를 감안하더라도 시대 감성이 너무나 뒤처져 있는 영화예요. 지금 보기에는 너무 시대가 안 맞다. 인물들의 행동 동기 자체를 이해하기가 너무나 좀 무리가 있는 영화다. 오라이 공동묘지는 그렇고요. 근데 그에 반해 여곡성은 어떠냐? 진짜 무섭습니다. 어떤 장면이 진짜 무섭고, 중간에 시어머니 역할로 나오는 배우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거든요. 막 쥐를 잡아먹는다든지 막 피막 이리가지고 막 무서운데 짤로만 봐도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지렁이 국수라고. 더럽죠. 그래서 더럽 점수가 10점인데 이 귀신에 속은 시아버지가 그냥 국수인 줄 알고 맛있게 먹는데 이게 어느 순간 지렁이로 바뀌어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지렁이 먹으면서 연기한, 얘기만 해도 더럽죠. 지렁이 국수가 진짜 연기였다는 게 진짜 완전 소름인데, 그거 하나만으로 이 영화는 언급이 될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봐도 무서운 영화라는 거가 진짜 대단한 거죠. 그걸 해낸 영화라는 거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요. 그리고 시대의 감성도 뭐 옛날임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이해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이계인 씨가 등장을 해요. 이계인 씨 아시죠? 이계인 씨가 머슴으로 등장하는데 연기 진짜 잘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이계인 씨 연기 진짜 대박이고요. 신들린 머슴 연기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 영화가 지금 판권 문제가 꼬여 있어서 한국 고전영화 채널에서 고화질로 올려주면 좋을 텐데 안 올라왔어요. 저화질입니다. 저화질로 보셔야 되고, 하지만 저화질이라서 더 무서운 부분은 있어요. 진짜 무서운 한국 고전영화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이게 9번째 영화였어요. 다음 영화가 이 리스트에 순위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영화는 마지막에 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무섭고 가장 보고 나서 의미 있는 그런 영화, 블레어 위치 되겠습니다. 이 오래된 영화가 놀랍게도 지금 봐도 진짜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서늘함 점수 10점 줬는데요. 이 영화가 점프 스퀘어가 없진 않은데 점프 스퀘어가 굉장히 적게 들어있고 그러면서도 무섭습니다. 가슴을 쪼여요. 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그냥 보고 있기만 해도 보기 싫은데 보게 되는 그런 영화. 정말 이 미칠 듯한 그 분위기 압박이 있어요. 그냥 솔직히 혼자서 보기 힘든데 소리 끄면은 좀 볼만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쪼임이 있는 영화인데, 쪼이는 기분으로 거의 끝까지 갑니다. 놀라는 게 있긴 있는데 놀라는 거에 100% 기대는 영화는 아니고요. 그 결말이 또 굉장히 충격적이어가지고 영화 보고 나서 한 2-3일은 계속 이 영화 생각이 나요. 여운이 엄청 길고, 파운드 푸티지라고 하는 영화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내가 비디오를 주워가지고 혹은 비디오를 발견해가지고 이 비디오를 재생한다. 이 영화는 영화가 아니다라는 설정이에요. 일종의 페이크 다큐멘터리 같은 거죠. 이 영화는 어디 뭐 숲에서 주운 비디오 테이프를 튼 거고, 발견 당시 이 비디오 테이프에 등장한 모든 인물은 죽었다. 뭐 이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파운드 푸티지의 유행을 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파운드 푸티지 공포 영화의 다른 히트작이라고 하면 파라노멀 액티비티가 있겠죠. 이 영화는 이 숲에 블레어 위치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다라는 설정인데, 이 블레어 위치를 직접 촬영하기 위해서 대학생일 거예요. 아마 이 평범한 사람 셋이 비디오 카메라로 이걸 촬영하면서 숲을 탐험하는 과정을 찍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고 비디오 테이프만 발견이 돼서 이거를 담은 영화다 라는 설정입니다. 그런 영화고요. 이 어떤 장면은 감독이 이런 내용이라고 안 알려줬대요. 배우들의 리얼한 리액션이 담겨 있습니다. 여배우 막 콧물 흘리고 난리 나요. 희대의 정말 대단한 영화이기 때문에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의할 게 2016년에 이 영화와 똑같은 이름으로 이 영화 2탄이 개봉을 해요. 그래서 2탄이 2016년작인데 블레어 위치라는 제목으로 똑같이 개봉을 해가지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리스트에서 꼽은 영화는 1탄 블레어 위치고요. 2016년작도 뭐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원판만 못한 느낌이 있고, 또 1탄의 내용을 안 보고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2탄을 보시지 마시고 꼭 블레어 위치 1탄을 봐주세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영화 10선 설명회는 마치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치였고요. 더운데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